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거시경제학 얘기해 보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미시경제학에 이중구 교수님 미시책 가지고 기본서 공부를 쭉 했는데, 이번엔 이제 거시입니다. 그럼 이제 거시경제학은 또 역시, 그렇죠. 경제학에서 뭐, 미시, 거시 하나의 기둥이 되는 거죠. 이제 거시경제학은 이제 국민소득 결정 이론을 다루는 분석이 되겠죠. 근데 이제 거시경제학은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오국공채나 외교원 중심 입법고시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세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죠? 미시, 거시 반드시 뭐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근데 거시경제학은 우리가 알다시피 국민소득 결정 이론에 관한 얘기죠. 그지 거시경제학에서 이제 폐쇄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수지를 본격적으로 분석하지 않는 모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 수지 하게 되면 국제 경제학에서 다루게 되는데, 그래서 국제 수지는 이제 개방 거시 경제 이렇게 이해가 하시면 되겠고, 거시 경제학에서는 그렇습니까? 국제 수지를 고려하지 않는, 근데 국제 수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죠? 환율이죠. 환율을 도입을 해서 이제 수출과 수입 분석하게 되면 그게 개방 경제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자본 수지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상 수지, 수출과 수입을 분석을 할 때 환율 도입하고 자본 수지가 포함되면 국제 경제학, 국제 수지로 넘어가는 것이고, 우리 거시경제학에서는 수출과 수입을 다루되 환율과는 관계없이, 그렇죠? 독립적,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변수로 놓고 이렇게 분석하게 됩니다. 이제 자본 수지 본격적으로 분석하지 않죠. 거시경제학에 있어서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거시경제학 보게 되면 거시경제학은 크게 보면 논리가 이원화되어 있죠. 그래서 케인즈 쪽하고 고전학파 쪽하고 그래서 미시경제학하고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은 단일 논리 체계를 쭉 하게 되니까 어느 책이나 경제 원론도 그렇고 미시경제 강론으로 가서도 어느 책이나 대개 구성과 순서가 용어, 개념 다 똑같죠. 단일 논리 체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 거시는 안 그렇죠. 거시는 이제 총체적인 분석이니까 일단 공급을 먼저 볼 거냐, 총 수요를 먼저 볼 거냐, 이거에 또 달라지게 되고 또 그 거시경제 문제를 분석하는데 두 가지 논리 체계가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시경제 교과서는 책마다 다르고 심지어는 이제 용어도 다르고 물론 이제 그 안에 개념은 다 똑같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거시경제학은 처음 하는 분들이 책을 어느 책이 좋은 거야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책 자체도 거시경제학을 이론 알고 나야 이 책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거시경제학이 참으로 이제 처음에 접목할 때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내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책, 거시경제학 책을 보면 너무 많은 책이 있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교재로 채택한 것이 주상영 교수님 책이죠. 거시경제학의 요 3판. 요 책이 아주 컴팩트하면서 그렇죠. 정확하게 거시경제학의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 신림동 강사님들도 거시경제 처음 시작할 때 이 책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좋은 책이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정운찬 교수님 책을 보게 되면 그거 바이블이죠. 근데 그 책은 우리 경제학, 거시경제학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체계도 정확하게 원론하고 잘 연결이 바로바로 안 되고 해서 굉장히 좋은 책이긴 하나 우리 수험생이 처음 거시경제학 공부할 때 이 책을 가지고서 공부하는 것이 제 경험에 의하게 되면 가장 거시경제학을 일단 전반적 체계를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거시경제학의 기본 논리를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원론에서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거시경제학 체계는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시경제학은요, 경제 원론에서 여기서 조금 경제 원론하고 우리가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가 경제 원론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론으로 와서 미시, 거시, 국제경제학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게 되는데
경제 언론하고 미시는요 아주 친밀하게 잘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론의 미시경제학 그 부분을 보게 되면 거기에 순서나 내용이 미시경제학에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다만 이제 여기서 내용이 좀 더 심화되고 이런 과정이 되는데, 경제 원론은 거시경제학 강론하고는 약간 점핑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언론에서 기본적으로 국민소득 결정 이론, 한 나라의 소득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이나 이 개념을 공부했는데, 그 이중우 교수님 경제 원론 책에서의 거시경제 서술을 하고 거시경제학에서 우리 주상용 교수님의 여기는 약간의 편차가 존재합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일단 보게 되면 심화된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경제 원론에서는 전면적으로 체계를 전부 다루기가 쉽지 않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쪽 구성이 좀 더 넓게 여러 가지를 다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요, 거시경제는 공부하시다 보면 거시경제 강론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하고 경제 원론 공부했던 거 약간의 괴리감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죠. 경제 언론에서 거시 전체를 다루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얘기만 쭉 하고 있는데, 우리 거시경제의 강론에서는 심화된 내용, 그 다음에 그 구성을 양쪽 학파를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괴리된다. 그게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내용이 심화되고 범위가 좀 넓어지게 된다. 그런 면에서 경제 언론과 미시 연결되는 과정보다는 여기 약간의 점핑이 있다. 그렇죠? 약간의 괴리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할 얘기지만 국제경제학에서 무역론하고 수지론이죠. 근데 경제 언론에서는 무역을 다루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국제수지론인데, 국제수지론이 경제 언론에서는 정말 간략하게 다뤄지게 있게 되죠. 그래서 경제 언론 우리가 열심히 하고 미시 끝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거시 국제경제 진행이 되면서 요번에 거시경제학이죠. 여기는 경제 언론에서 했던 거가 보다 좀 깊이 광범위하게 넓어져서 여기 좀 단단히 이제 새로운 주제가 많이 언론에서 했던 것보다 등장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요 교과서를 가지고 교재를 보시면서 거시경제학의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수님 책의 특징은 뭐냐면, 교수님 당신 이제 스스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챕터를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시죠. 이 화면에 다 띄우기도 이제 분량이 많아서. 그리고 거기 차례를 보시게 되면 거시경제학이 1편, 2편, 3편 쭉 가세요. 챕터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챕터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40개 챕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시경제학 책 보면 이 장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수님 책의 특징은 주제를 아주 잘게 나누어서, 그렇죠? 주제를 아주 세분화해서 장을 달리해 가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시경제 관련 쭉 주제를 챕터로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서 하게 되니까 연속되는 전개 과정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좀 문제로 보게 되면 너무 잘게 놓으니까, 그렇죠? 공부하기 좀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아주 특징이 이제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거시경제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개별 주제를 세분화해서 챕터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계시다, 이런 특징이야. 그리고 공부하기는 좋은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시경제 전체를 구성을 할 때 우리 교수님 책 보게 되면 9편으로 나눴습니다. 9편. 9개 편으로 나누고 이제 그 편 안에서 장이 구분되는데, 교재 그 차례를 한번 쭉 볼게요. 1편에서 다루는 게 거시경제학의 기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시경제학의 기초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경제 원론에서 했던 국민소득 계정에 관한 얘기야. GDP, GNI, 또 총 지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인플레이션과 실업, 이런 것을 다룬다면 거시경제학의 입문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거시경제의 주제가 한 나라의 총생산, 총소득, 총지출 이런 분석인데 이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시경제의 국민소득 결정 이론인데 메커니즘이 복잡하죠. 그래서 원론에서도 먼저 단순 모형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양쪽에 통화주약파, 고전학파 양쪽의 논리체계가 존재하는데 그걸 핵심만 보기 위해서 단순화시켜서 국민소득 결정 이론 분석의 시작이 되겠죠. 2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6장이 고전학파, 7장이 케인즈 모형. 근데 단순 케인즈 그랬죠. 그러니까 케인즈 이론 거시경제학인데 전면적으로 다루지 않고 케인즈 경제 이론 핵심만 먼저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3편이 화폐와 거시경제. 이거 왜 그럴까요? 그렇죠. 화폐 시장에서 이자율이 결정이 되고 이자율이 소비, 투자, 유효 수요를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거시경제, 국민소득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알아야 된다. 금융을 알아야 돼요. 이자율. 그 다음에 이제 4편이 수요 측면. 거시경제가 총수요, 총공급에 의해서 국민소득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4편이 총수요 다루게 되고 5편이 이제 총수요, 총공급 모형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보게 되면 말이죠. 15장이 단기와 장기로 나누게 되고 그 다음부터 보면 16장에서 쭉 해서요. 18장까지가 총공급 곡선 도출과 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앞에 4편에서 총수요 얘기했죠. 그 다음에 5편 전반부에서 여기 18장까지 해서 총공급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19장이 이제 비로소 거시경제 전반적으로 총수요, 총공급에 의한 국민소득 결정 이걸 분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20장 필립스 커브 하는 것은 요 우리가 뭐죠? 그죠? 총수요, 총공급에 의해서 물가와 생산이 결정이 되죠. 물가 너무 오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생산이 부족하게 되면 실업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총수요, 총공급 균형에 따른 그렇죠? 인플레이션 문제, 실업 문제를 이걸 분석하는 게 필립스 커브죠. 그럼 여기까지가 보면 일단 거시경제학이 총체적으로 마무리가 된단 말이야. 그렇죠? 먼저 단순 모형으로 이해를 시작을 해서 총수요, 총공급, 균형, 그 다음에 거시경제 현안 문제가 그 총수요, 총공급을 통해서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정리하게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교수님 책이 6편으로 넘어갑니다. 경제 성장 문제죠. 경제 성장은 다이나믹 문제죠.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 여기서 이게 동태 거시 경제 분석이죠.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분석해야 되는 거. 경제 성장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7편이 거시경제학의 미시경제적 기초다. 마이크로 파운데이션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거시경제에서 우리가 소비, 투자 뭐 여러 가지 정보 활동하게 되는데 요거를 미시경제학적인 기초 위에서 세분화해서 들어가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8편이 개방거시경제 이렇게 돼 있죠. 개방거시경제 그러니까 환율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환율에 의해서 경상수지, 그 다음에 자본수지까지 포함해서 분석하는 것이 그럼 여기 이제 개방거시경제 이렇게 끝이 나게 돼요. 그 다음에 9편이 경기변동과 안정화 정책에 대한 논쟁이다. 됐으니까 여기는 이제 거시경제학은 인플레이션 실업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문이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런 얘기죠. 경기변동할 때 어떻게 이걸 대책을 세울 것이냐.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논쟁이 있다 이거지. 그렇죠? 고전학파 계열하고 케인즈 쪽 계열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9편이 마지막으로 이제 거시경제 현안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학파별로 어떻게 대책, 논쟁하는 것 이것을 다루지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요.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1편에서 쭉 가서 쭉 진행이 되다가 성장 이론은 맨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어요. 동태 분석이니까 성장 이론은 맨 뒤로 돌리고 그 다음에 7편 미시경제학의 기초 그 다음에 맨 마지막 9편 경기 변동과 안정화 정책 요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성장 이런 맨 뒤로 가. 그 다음에 개방거시 모형 있죠. 8편
요 8편 내용은 우리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우리 이제 국제경제학에서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국제경제학에서 다루도록 하고 8편 이 부분은 스킵하겠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무역이론이 빠져있죠. 경제 원론에서 안 했고 미시에서도 안 했고 또 거시에서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무역론 따로 모으고 개방 거시경제 국제 수지 문제 합쳐서 따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요거는 우리 거시 끝나고 나서 국제경제 진행할 때 거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뭐 같은 내용 포괄해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국제경제학을 보통 이제 슬쩍 지나가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안 돼요. 미시 하나 거시 하나 국제경제학이니까 또 국제경제학은 안에서 무역론과 수지론이 번갈아 출제되고 하기 때문에 국제경제학 따로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우리 공부해서 8편 요거는 스킵하기로 하고 요건 나중에 여기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일단 우리 교수님 책으로 보면 거시경제 쭉 진행을 먼저 하고, 그렇죠? 거시경제 주제. 근데 요건 이제 일단 정태 분석, 그러니까 한마디로 총수요, 총공급 모형 요 분석해서 거시경제 일단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경제 성장 이론은 맨 마지막 시간에 요걸 분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요 공부하는 이제 방법을 강의를 여러분 활용해서 하셔야 되는데 조금 말씀드리고 갈게요. 일단 역시 요 수업에서도 여러분들이 거시경제학을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렇죠? 그래서 거시경제학을 처음으로 이제 시작했다. 처음 경험하는 분들이다라는 상정한 상태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 원론은 물론 저와 같이 했습니다만은 내용이 굉장히 그렇죠. 심화되고 확장이 돼서 분위기가 많이 다를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분들이니까 이거 예습하기 어렵습니다. 예습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역시 미시경제하고 똑같습니다.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고요. 복습하고 해야 되는데 먼저 이 동영상 강의를 먼저 수강하시는데 또 부탁은 그렇죠. 강의 수강하시면서 옆에 연습장에다가 그렇죠. 노트를 잘 해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서브노트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거시경제학은 이제 그림에 의한 분석보다는 주로 수리적인 모형 분석이 위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형은 여러분 써봐야 돼요. 거시경제는 특히 말이죠. 수리적인 모형을 이용을 해서 서술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익혀두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습장을 통해서 여러분 열심히 강의 들으시고 그 다음은 뭐 평범한 얘기죠. 요거 또 여기서도 말씀드린 책에다 밑줄 짓고 소극적으로 하지 말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복습해야 되겠죠. 복습은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자, 복습은 미시경제학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만 거시경제학은 특히요. 빌드업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 앞에서 살짝 봤듯이 국민소득 결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보고 그 다음에 수요, 공급 합쳐서 균형 이렇게 빌드업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체계 잡기라는 말을 거시경제학에서 자주 사용하는데 체계를 잡아야 돼요. 국민소득 결정 이론에 대한 빌드업해서 그 체계를 잡아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한 나라의 총 수요, 어그리게이트 디맨드와 어그리게이트 서플라이, 총 공급에 의해서 국민소득이 결정이 되는데 총 수요, 국산품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되겠죠. 총 수요는 일단 생산물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거 이해해야 되겠죠. 소비하고 투자하고 정부 소비하고 수출, 수입, 생산물 시장에서 이루어진 이걸 봐야 되겠는데 근데 소비하고 투자에 우리가 경제 원론 공부했듯이 이자율이 영향을 주게 되죠.
근데 이자율이 이제 어떻게 돼? 금융시장에서 결정이 된단 말이야. 금융시장이라 하면 통화시장, 화폐시장과 증권, 채권시장이죠. 그 통화시장과 채권시장 합쳐서 금융시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자가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 이자율에 의해서 생사무 시장의 수요가 결정이 돼. 그러니까 수요 측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돼요? 생사무 시장과 금융시장 이거 이해가 돼야 돼. 그 다음에 공급은 생산이라고 하는 게 노동과 자본 투입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급 측면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노동시장을 이해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미시에서 공부했던 곱도로서 생산함수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노동시장과 생산함수가 이해가 돼야 돼. 자본은 어때요? 고정돼 있는 거지. 25년도 얘기니까 25년도 올해 그러면 올해 자본 투입량은 고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얘가 변화해서 동태적으로 분석하는 게 그게 성장 이론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체계잡기라는 말이 뭐냐? 그렇죠? 체계잡기라는 게 한나라 국민소득 결정과 관련해서 생산물 시장, 금융시장, 금융시장은 다시 통화와 채권, 그 다음에 여기 노동시장. 체계적으로 그렇죠? 블록 쌓기 하는 거 쫙 짜맞춰 가지고서 소득이 국민소득 결정을 분석하게 되면서 거기서 정책적인 논쟁이 등장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시경제학에서 복습은요 치명적인 거예요. 미시경제학은 사실 그렇죠. 시장 얘기 조금 놔뒀다가 나중에 본다든지 아니면 후생경제 얘기는 좀 미뤘다 한다. 그래도 되는데 거시는 그럴 수가 없죠. 이게 블록 쌓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생산물 시장 먼저 하고 아까 교재에도 그랬잖아요. 금융시장에서 이자를 보고 그 다음에 공급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노동시장 공급 분석 이런 식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은 정말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를 잡는 것이 거시경제 공부다 이렇게 놓고 보시고요. 매일 진도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그날 복습해야 돼요. 주말에 모아서 해야 되겠지. 이런 거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것의 내용이 정확히 그렇죠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진도 나갔을 때 그렇죠 서로 빌드업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습은 반드시 매일 강의 수강하시면서 그날 즉시 이렇게 해야 하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도 아까 수업 그 강의 노트 정리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론을 우리 지금 당초 계획은 한 10회 정도 이론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우리 교과서 연습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근데 미시에서도 경험했듯이 연습 문제 푼다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연습 문제가 끝난 다음에 플러스 알파 한 5회 정도 해서 연습 문제 풀게 되면 전반적인 복습 과정이 되겠죠. 교과서 연습 문제 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미시경제학에서도 아마 그 복습하는 데 있어서 문제풀이가 굉장히 소중했다 하는 걸 경험 우리가 했으니까 여기서도 문제풀이까지 한번 정확히 해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래서 거시경제 첫 시작하면서 부탁은 물론 전부 강의 열심히 수강하셔야 되겠죠. 수강하시면서 여러분 수강 노트를 만들자. 그리고 복습은 그날 완벽하게 복습 완벽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꾸 뒤에 가서 뭐였지 이게 합쳐 빌드업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날 복습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은 취향이 다른데요. 수리적으로 감각이 좀 있고 하는 분들은 미시경제학을 즐겨하죠. 모든 게 수리적으로 쫙쫙.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야. 계산 과정을 통해서 답을 내는 것. 이게 미시경제학의 주로 문제인데 거시는 안 그렇죠. 거시는 수리적인 모형은 세워놓고
뭐 국민소득이 얼마다 이자율이 얼마냐 그 계산하는 게 출제문가 아니죠. 그러한 이제 분석 도구, 수리적인 모형을 통해서 현실 경제를 분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에서는 주로 그림이 중요해요. 그래프, 그림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수리적인 모형, 그 다음에 그곳의 그림, 그 다음에 현실 경제 분석입니다. 거시경제 이론을 통해서 재정정책, 통화정책,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되니까, 그렇죠? 수학 노트 잘 하시고 그날 복습을 잘 해서 진행하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편에 우리 교재 한번 보시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요건 제가 강의하기 위해서 만들고 여러분들이 거시경제 교과서 가지고서 공부할 때 요걸 가지고서 컴팩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인데 미시경제하고 똑같이 그렇게 이제 여러분 정리해서 요걸로 강의 말씀을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편 얘기 먼저 앞에 얘기 조금만 얘기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할게요. 1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시경제학에 기초해서 여기는 주로 보시면 국민소득, GDP, 그렇죠? 또 국민 총소득, GNI가 됐죠. 그 다음에 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이 있었죠. 그래서 생산, 소득, 지출 문제, 이게 국민소득 계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국민소득 계정을 이렇게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물의 시장 가치가 소득 분배되잖아요. 그 관계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과 실업. 여기서는 분석은 아니고 인플레이션과 실업에 대한 개념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여기 1편에서는 요 과정을 쭉 정리해 놓고 제 강의에서는 요 3장은 맨 마지막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편에서는 국민소득 계정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국내 총생산, 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 그 다음에 총소득이 되죠. 생산된 생산물이 그렇죠? 시장에서 지출 거래되죠. 그 매출액이 소득으로 분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 거시경제인데 요거를 이제 수리적으로 정확하게 정리해 봐야 되겠죠. 생산물에 대한 지출, 이 지출이 분배가 되는 거. 요게 국민소득 계정이라고 하죠, 우리가. 계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시경제 현안 문제가 두 가지죠. 인플레이션하고 실업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미시경제학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때 요게 거시적 시장 실패죠. 이게 모든 게 이제 시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시장에서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서 물가도 안정되고 실업도 완전 고용수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뭔가 시장이 원만하게 작동 안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도 경기 침체, 실업이 나오기도 그렇게 되겠죠. 이게 현안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이 현안 문제를 앞으로 분석하게 될 것인데 여기서는 이론 분석은 아직 아니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개념만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편에서 근데 중요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경제 언론에서 되게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거시경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십시다.